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바로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을 요청을 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세진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김항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김항입니다. 그 발표문을 받아보고 좀 적지 않게 좀 당황을 해서 그 베이트 쓴 책하고 루만 책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 거를 좀 들고 읽어보면 뭔가 토론할 거리가 생길까 하고 며칠 이렇게 붙잡아 봤는데 역시나 그 정도 시간 갖고는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최근에 인류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학, 뭐 심리학 혹은 철학 모든 분야에서 사실 칸트 이래로의 인식론적 토대가 굉장히 좀 말하자면 뭔가 포위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 혹은 뭐 객관과 주관 뭐 이런 식의 구분에 입각한 모종의 인식적인 과정들을 기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인식론적인 전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기라기보다는 포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전향해 가거나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세진 선생님의 이 발표문을 볼 때 북한 연구에서도 이런 포위망이 이제 조여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선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도 커다란 좀 질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칸트라면은 그 비판 세 가지 비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의 이제 계몽주의적인 입장을 토대로 해서 근대의 인간학이라고 하는 것을 쇄신한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칸트 철학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이 물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기와 이성이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과연 이런 어떤 지금 인용을 해주셨던 물론 이제 메이트슨이나 루만이나 브르디에가 저는 한때 묶일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산출하는 사회 혹은 체계 이러한 식의 이야기도 혹은 ANT까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라면 그러한 지식 체계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조금 이런 계열들의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발표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리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결국 진리가 저편 혹은 내 옆에 이렇게 있고 그것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에 이제 그 진리에 의해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계몽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인의 형태이든 믿음의 형태이든 묵인의 형태이든 아니면 사랑의 형태이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행위 안에서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적 진리와 같은 진리와는 판이하게 다른 진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오인, 묵인, 믿음, 순종, 사랑 이런 것들의 행위를 가능케 하고 혹은 그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인식들을 또 가능케 하는 상호 순환적인 네트워크의 하나의 항목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진리의 구성주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진리가 구성된다 그러는데 어차피 진리 아니냐 이런 말들은 좀 많이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리를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사실 보편이라거나 일반 이러한 범주가 성립 불가능하고
또한 말하자면 어떤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시간성의 개념들이죠. 엔트로피까지 포함해서 그런 시간성의 개념들조차도 사실 성립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형태의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에 던져주는 함의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여전히 이 루만도 그렇고 메이트슨 좀 그렇지만 브루디에는 특히나 그렇고 저는 그 이론가들을 인용하시는 박세진 선생님도 그렇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문장 안에 뭐 굳이 비유하자면 칸티안적인 어떤 터미놀로지라거나 아니면 칸티안적인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범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인상이기도 하고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기도 하지만 사실 루만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회자만 빼버리면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에서 조금 저는 좀 의문들이 있어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느낀 것이.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인이라거나 믿음이라거나 아니면 인식이라거나 이러한 기존의 인식론에 침윤된 기존의 인식론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언어로 그것과 판이하게 다른 이론적 상을 묘사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조금 더 말하자면은 박세진 선생님께서 지향하시는 거에 가깝게 이론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오인, 묵인, 믿음 이런 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체의 흔적 같은 것들을 그 행위 주체죠. 행위 주체, 진리를 저편에 있는 진리를 인식할 수 있고 오인할 수 있는 행위 주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흔적들을 불가피하게 남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어떤 이론적 보완 작업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 사실 루만의 이론의 가장 획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철저한 서술성에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기술성이죠. 디스크립션에 있다고 보는데 그 디스크립션은 어디까지 말하자면은 어떤 주체와 대상이라거나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틀거리 없이 이 사회에 대한 기술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사회가 스스로 자기 산출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서술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루만 이론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박세진 선생님께서 이러한 이론적인 작업들을 토대로 해서 북한 사회를 바라보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북한 사회가 어떻게 자기 산출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읽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약간 이 북한학 혹은 북한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무슨 특수한 목적이 있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 연루되었다거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차원의 북한학 같은 것들이 지금 뭔가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버이의 나라를 이 이론적 토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획만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토론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세진 선생님께 2개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와 진리 순환성 문제의식에서 3가지 유형자 중
체제 반대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대강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긴데요. 유르착과 그로이스를 인용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둘이 갈리는 지점은 1950년 스탈린의 언어학 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유르착의 상기 사건은 수행성의 언어로 전환된 포스트 소비에트라면, 그로이스에게 그 사건은 소비에트는 체제 전환 전까지도 역설의 언어의 힘이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자의 언어로 바꾼다면 유르착에게 스탈린은 주석자로서의 위치였고, 그로이스에게 스탈린은 역설의 총체성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진리와 세계의 산출이 상반되어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먼저 그 박세진 선생님 잠깐 한 5분 정도로 먼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다가기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이상한 발표를 하니까 역시 질문이 감당이 안 되는 질문이 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5분 동안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도 답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튼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 저는 칸트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선생님 하신 말씀, 토론자 쌤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을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아무튼 구성주의, 이 현대의 근대의 구성주의적 흐름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칸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루만도 칸트에서 나온 어떤 그 인식론적 흐름의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기술을 하는 것들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루만과 베이트슨과 그다음에 와투라나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체계 이론이라는 틀 내에서는 하나라고 묶이고, 그리고 명백한 구성주의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묶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객관적으로 저기 앞에 존재하는 세계,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주체, 인식의 주체라는 그 대립을 좀 뭐 넘어서 보자, 뭐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를 만들어내는 인식이라는 관점, 인식 행위 자체가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관점이 있고, 그 역으로 당연히 진리는 세계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또 구성된다라는 그런 식의 순환이죠. 뭐 이 순환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루만은 순환을 자기가 자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순환이잖아요. 이 순환이고, 내가 나를 생산하는 방식의 순환이고,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어느 순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태고, 내 사고가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구나, 자기가 자기를 생산한다라는 것을 내 사고가 체화를 못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부르디에는 편안하니까, 부르디에는 순환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둘 사이에서 오고 가니까 세 개, 그러니까 부르디에는 장과 아비투스고, 저는 뭐 그거랑 정확하게 대응되는 건 아니지만 세계와 진리라는 거, 둘 사이를 순환시키는 걸로 하고, 그 순환을 매개하는 걸로 소통, 그가 루만한테서 이렇게 슬쩍 가져오고 뭐 이렇게 슬쩍 짬뽕한 소통이라는 범주를 갖다 놓고, 이 소통을 제가 북한을 연구한다고 할 때는 진리가 이끄는 소통이라고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소통의 특징을 역설의 비모순적 전개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 구상 자체는, 이 후반부의 구상 자체는 꽤나 제 거인 거고, 앞에 이야기를 제가 제 마음대로 가져와 가지고 뒤에 사실은 이 모델을 하나 구상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구성되고 모든 것이 다 뭐 서로 산출되고 하는 거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떤 그 뭐 보편이나 일반이나 아니면 법칙성 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세계가 구성된다고 해서 뭐 세계가 허상인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물신주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자기의 실체성을 구현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예를 들어 북한에서 진리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북한에서 어떤 역설들이 북한에서 중요하게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북한의 북한적 세계가 만들어지고 북한적 그 진리가 산출되는 그 양면적 과정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나 잘하면 뭐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을 다 드리기가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질문 보내주신 거는 그러니까 체제 반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체제 반대자는 그냥 안 믿으면 반대자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한 말을 내가 반복하느냐 반복하지 않는다의 차원이고 그래서 뭐 우리 장군님 이야기를 내가 반복을 하면 내가 믿게 되는 거고 반복을 안 하면 안 믿게 되는 건데 왜 안 믿게 되는지는 글쎄 어느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질문이고 제가 지금 이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르차에게는 스탈린이 주석자로서의 위치였고 그로이스에게는 스탈린은 역설의 총체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토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경묵 선생님에 대한 토론은 우리 줌으로 일본 도지시아 대학에 계시는 이타가키 류타 선생님을 모시고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타가키 선생님 나오셨나요? 예. 네, 그러면 토론을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아대학 이타가키입니다. 이런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묵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직접 행사장에 못 가서 이렇게 이런 줌을 통해서 인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리 토론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걸 화면 공유로 보여드리면서 아마 보이죠? 한글 파일이 보이죠? 예. 이걸 뭐 읽고 나가겠습니다. 첫 단락은 그냥 인사 말씀. 이경묵 선생님 원래 제 서울대 인류학과 선배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 단락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받기 전에 역시 제목만 보고 이것은 사이버네틱스 이론으로 북한을 분석하는 글이다.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사실 8년에 위너가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책을 냈을 때 그 부제목이 동물과 기계의 제어와 통신이었죠. 그리고 사이버네틱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기자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 유래하는 말이고 영어 가바나라고 하는 말도 원래 그 사투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정보 기술 통한 북한 주민 제어 방식을 주제로 이경묵 선생님 이런 글을 하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아이고 용감하게 이런 주제를 하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상상했는데 막상 글을 받아보니까 그게 완전히 제 오해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시도하시는 것은 관찰된 북한의 사이버네틱스가 아니라 매슨 개념을 빌려와서 북한을 관찰하는 시스템, 즉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였던 거죠. 예컨대 북한 연구의 북한 연구를 반선적으로 다시 묻는 작업이었던 거죠. 이게 뭐 물 뒤에 리플렉시브 소시올로지 그런 비슷한 리플렉시비티인데 그것도 다른 학문 분야와 비교해서 북한 연구가 좀 모자라다 반성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결여가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고 다른 학문 분야 특히 다른 지역 연구를 반성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발표자와 함께 동시대적으로 인류학의 반선적인 흐름에 직면하고 고민하면서 자기 학문들을 만들어 온 저로서도 이 발표자의 이러한 자세에 공감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시각인 만큼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굳이 여기서 써야 되는가?
오히려 그 내용을 돕기보다는 반대로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이건 뭐 지역적인 논평이고요. 여기서 저는 발표자의 지적을 좀 더 뭐랄까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론이 없고 좀 더 넓히는 작업만 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직접적 현지 조사란 세상에 존재하는 한쪽이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약간 과격한 지적을 하시면서 현지 조사는 간접적이고 투명하지 않는 연금방법과 대상으로부터 지식을 생산하는 모색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저도 뭐 이 주관과 객관을 둘러싼 긴 학문적인 논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능한 대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리 다가가도 대상은 한산 떨어진 곳에 있다. 뭐 그건 동의하는 바고요. 제가 사실은 처음 북한 갔을 때 미디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미디어 작품 제목은 북한 저 멀리였습니다. 네, 저 멀리인데 다시 가서 더 볼 수 있어도 또 다가갈 수 있어도 역시 저 멀리라고 느낄 수 있다. 그런 함의도 있을 겁니다. 맨날 다르지만 저도 비슷한 글을 지난 학기에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있을 뿐 저도 한국에 못 가고 있고 대면적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봄학기에 운 나쁘게도 대학에서 사회조사 실습이란 과목을 맡았습니다. 예년이라면 학생들을 현지 조사에 데려가서 인터뷰 등을 시키는 질적 조사를 하는 그런 수업이죠. 근데 수업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면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난문에 부딪히면서 저는 존전대로 대학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조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차라리 멀리 한국에 있는 한국인 대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했죠. 라인 자동 번역 기능도 뭐 썼고요.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서 저는 조사는 꼭 직접 대면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진실성이 보인다고 하는 사고 방식 이런 말 자체는 제가 학생에게 늘 해왔던 말이죠. 그런 사고 방식을 자크 데리다의 커뮤니케이션론을 전용하면서 대면의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성, 불투명성, 불완전성을 전제로 삼는 발표자의 그 지적은 북한 연구를 넘어 거리두기와 원격이 간조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너무 근본적 이야기고 좀 더 북한 연구에 관련해서 더 붙인다면 직접적으로 현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와 같이 북한 외부에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연구자 역시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에 단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국내판 문화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학문 분야가 민속학입니다. 이 조선 민속사전을 보면은 민속학 연구에서는 직접적 관찰 방법을 위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속학자들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는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단대 생활 문화에 대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민속학자들은 주로 근대 이전의 문화사 소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해왔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민속학자들도 현대사회 문화의 현실을 직접적 관찰의 방법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조사해서 그려내는 작업 자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 뭐 그냥 보충이고 그렇다고 해서 발표자께서는 풀가지론자는 아니죠. 발표자는 북한 연구에서 통해 본다라고 하는 관점을 중요시하면서 새로운 현지 아니면 새로운 현지 개념을 모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진짜 북한을 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신 무언가를 통해 본다라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통해 보는 것 자체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죠. 이 지적도 제 지향성과 잘 맞고요.
제가 요즘 역사피평이라는 한국 잡지에 비판적 코리아 연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북한 연구를 연토적 사고, 즉 지리적으로 주어진 북한이라는 전제가 있고 그 내부를 재워나가려고 하는 사고 방식에서 해반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두 가지의 교차점, 특히 즉 월북한 언어학자 김수경이라는 구체적인 케인, 그리고 일본의 교토의 은각사 주변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장소에 주목하는 연구를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 개선적인 교차점들은 구체적이고 그런 교차점을 폭넓게 그려냈다고 해서 결코 북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고유한 경험의 소술이 더 큰 북한의 역사에서 유리되지도 않은 것이죠. 이 교차점 개념이 발표자의 현지 개념과 서로 호응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개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 대신에 제일조선인과 교류하지 말라는 그런 목소리, 이게 제일조선인한테서 들은 목소리인데 제가 말하려고 한다고 하기보다 도쿄의 조선대학교라는 제일조선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초천용 대학 기관이 있죠. 네, 평창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 대학교 교수와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 그 교수는 남북한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제일조선인 학자가 담당해온 역할이 앞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대학교 교수들은 남북한 그리고 일본 열도와 한반도를 매개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이지만 제일조선인이라는 존재를 남북한과 일본의 국민들이 이원주의적으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줬죠. 제일조선인은 그리고 조선학교는 북한을 대신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고유성을 지닌 존재죠. 물론 그들을 통해 그 개선적인 북한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북한의 내변인도 아니고 대체품도 아니죠. 이게 이경무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경무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경무 선생님 이야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개선적인 존재, 고유의 역사, 역사를 추적해서 보이는 것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세계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자께서는 한국 학자 아니면 혹은 일본 학자에 의한 일본 연구 혹은 한국 연구가 학자 일반에 의한 일본 연구와 겹치지 않듯 북한 연구는 일반적 지역 연구와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도 일본에 있는 코리아 학자로서 투명 인간처럼 무색하게 자기 연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위치성을 자각하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제 경험상 남의 연구를 이데올로기적이다라든지 정치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자기 연구는 객관적이다라든지 좌익 도익도 아니다 나는 중립적이다라고 인식하는 일본의 코리아 학자들의 발언은 왠지 혐한적인 담론 혹은 일본 정부에 가까운 담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관찰해 왔고요. 그래서 이 주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반적 지역 연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발표에서 잘 설명하셨던 것 같고 이게 좀 이것에 대한 그 질문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성에 대한 것도요. 그 선생님 자세도 나는 이 위치에 있고 너는 저 위치에 있으므로 서로 남의 위치성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상대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방금 소개한 비판적 코리아 연구 그런 글에서 비판적 코리아 연구의 위치성에 대해서 지역 연구를 포함한 오늘날의 한문 분야를 낳은 신민주의와 냉전이라는 힘에 맞서는 비판적 지역 연구라고 규정했습니다. 발표자는 그런 위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인사만 하는 거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타학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타학기 선생님이 토론문까지 이렇게
방금 보니까 한 4페이지 정도로 발표를 하실 걸 그랬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토론을 아주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경무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조금 대답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셨던 것은 이제 제가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게 사실 북한 연구에 대한 성찰적인 반성,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혹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 연구에 대한 성찰적 사회학, 브리디에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라고 해도 사실 괜찮지 않은가?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오히려 제 주장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 부분은 제가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지금 사례로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잠깐 언급을 하자면 아까 김황 선생님 토론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부르디의 성찰적 사회학에서의 문제의식과 이 역시 부분적으로 연결되지만 저는 부르디의 이론으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을 접으시려고 하면 굉장히 충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세진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시간이 있으면 사실 좀 더 파고들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만 그다음 두 번째 하나의 예로 아까 중간에서 선생님께서도 또 저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사회조사 실습에서 한일 간의 학생들에게 라인을 통해서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조사를 하겠다.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이런 걸 예로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면의 조사가 불가능한데 만약 이전에 어떠한 연구자가 라인을 통해서 내가 자동 번역기를 통해서 뭔가 글을 썼다 그러면 게으르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될 텐데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현재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왔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지식은 그리고 사실 한일 간에는 자동 번역 기능이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실제 일본어나 한국어를 모르는 양쪽 집단이 서로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일도 꽤 많죠. 그러니까 거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한국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불완전하다 혹은 기계가 너무 바보같이 번역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여 지식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제가 북한 연구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 월북한 언어학자 김수경에 대한 연구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는 것들은 끝없는 무지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걸 통해서 북한을 비춰줌으로써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이 부분이 또 아까 박세진 선생님 발표하고 좀 충돌하겠죠. 저는 세계 전체가 세계 전체에 대한 물신주의라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있으면 그럼 바꿀 수가 없을 테니까 이것도 또 나중에 나가면 또 둘이 싸우겠죠. 그다음 마지막에 지역학 연구에서 제가 일반적 지역 연구라고 쓴 것은 사실 제가 지향하거나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과정 안에서 나타나는 착각 같은 부분이었고, 근데 이타와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저항하는 다른 형태의 지역 연구,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데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를 다루는 현재의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서구의 학자들도 있고 다른 많은 나라가 있는데 저는 한국과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에 대한 또 다른 지역 연구는 또 식민주의와 냉전의 사고를 연구에 주목함으로써 지역학을 넘어서려고 하는 다른 학자들의 시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넘어가야 될 선이 있고요. 서로 합의해야 되는 제3지점 혹은 지금 3, 4, 5지점을 마련해야. 왜냐하면 저희가 탈식민주의 사상가들로부터 이러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하고 일본 학자들과 한국 학자들이 이 지향을 하나 따라가는 것은 다른 지형이죠. 그러니까 따라가야 될 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타와키 유타 선생님과 나중에 아까 여기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새 줌을 사이에 두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니까 어떻게 여러 다른 기회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멀리서 이타학기 선생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많이 기다리셨는데 이 동국대학교 김태진 선생님의 마지막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동국대학교 일반학과 김태진입니다. 제가 우선 이 발표에 대해서 적절한 코멘테이터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거 제목만 보고 이게 뭐 바디 폴리틱 관련해서 뭔가 신체 정치, 생명 정치와 관련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접속하겠다고 받았는데 약간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찾지 못해서 이게 제가 북한 연구자도 아닌 상황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할까라고 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 이른바 이러한 생명 정치, 바디 폴리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연구가 많이 나와 있죠. 뭐 스즈키 마사유키가 그 수령제라든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이야기한 이후로 뭐 최근에는 그 박상희 선생님께서도 이런 도성학적 분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발표일 줄 예상을 하고 이걸 토론을 받았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차원에서 생명 정치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생명 정치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생명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 정치라고 하는 게 워낙 다양하게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쓰이다 보니까 뭔가 정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생명 정치 혹은 이 가슴,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인민의 마음을 얻는다라거나 혹은 의지나 뭐 영혼 측면을 강조해서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생명과 정치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생명 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박사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좀 권위와 감정 이런 쪽을 생명 정치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이 종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신체의 그런 사멸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서 영생 혹은 불멸성의 상상력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한다면 뭐 그때 뭐 선생님이 들레즈나 마수미 뭐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 생각하시는 생명 정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도 첫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데 이런 논의가 이 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엇을 생명 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더 잘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30, 40년대 일본 전쟁 시기에서도 있었을 법하고 소련에서도 있었을 법하고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듣던 얘기가 축구 국가대표 경기하면 우리들은 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력 강조해야 된다. 이 이야기의 반복처럼 들리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이 주체 정신을 강조하는 것,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뭐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칸트로비츠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 신체와 자연적 신체의 구별의 항목을 가져오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 영생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적 신체를 넘어서서 집합적 신체로서의 그것이 정치적 신체와 연결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해야지 소멸성, 개인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혹시 그것을 일부러 피하고 계신 건지. 두 번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할 때 어떤 그 수령이라고 하는 거, 수령 자체가 그 머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떤 그 뇌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신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심장 혹은 가슴 혹은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어떤 새롭게 보이는 영생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 계속 그 전에 작업들에서도 그렇고 어떤 감정의 국제정치학, 감정사 연구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이 북한을 연구할 때 그렇다면 이 감정사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가. 앞에 박세진 선생님도 이경무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순환의 고개를 어떻게 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발표에서 이것들을 영어로 번역할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우스꽝스러운 지점 자체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뭔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러한 틀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것을 전체주의로서 매도해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지게 되는 우스꽝스러움 혹은 이 불일치, 우리들 판단 중지시키는 점, 이 지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에 울리는 그 심장의 북소리 역시도 그냥 개체적인 심장, 개체적으로는 당연히 사라지지만 전체적인 그 둥둥둥 북소리를 울리면서 전체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희 선생님 간략하게 좀 답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워낙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는 은벤베의 네크로폴리틱스고요. 네크로폴리틱스에서 얘기하는 게 그 주권이라는 것이 누가 죽느냐, 누가 죽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임페리움이라는 라틴어 개념을 쓰기도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권력. 사실은 바이오폴리틱스라기보다는 네크로폴리틱스에 가까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 두 번째 맞습니다. 정신력을 강조한 일본의 군국주의라든지 사실은 뭐 독일의 낭만주의부터 그 기원을 더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거대한 어떤 지성사적인 흐름은 있죠. 네. 당연히 그거는 염두에 줘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부분들은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의 상황에 그리고 그들의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묘사, 자기 사회에 대한 묘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러 개념사적이고 지성적인 측면들을 약간 좀 회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뇌수라고 얘기했는데 왜 심장 차이냐, 심장은 어떤 차이가 있냐 말씀하셨는데 그 마르크스가 이 당이 머리 마인드고 심장으로 이민 그 노동자들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마르크스가 그런 비유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비유, 그리고 정말 식상한 비유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사실은 이게 머리 쪽에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마인드와 하트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번역의 우스꽝, 집합적 신체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문화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주체 사상을 신흥 종교의 일환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위키피디아 쪽인데요. 그쪽 연구자들이랑 함께 좀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성을 넘어서서 개인이 속하는 어떤 집단의 영생에 대해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북한 정치 문화의 종교성과 관련해서 좀 더 제가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번역의 우스꽝스러운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또 제가 별도의 연구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번역이 우스꽝스러운데 아무래도 번역이라는 것이 완벽한 번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컨텍스트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번역되기 어려운 것이죠. 감정은 뭐 이쪽 전문어로 리메인더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의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았을 텐데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이 사회자로서의 본분을 잘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빨리 한 1분인가 빨리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최악의 사회가 돼버렸는데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제 2세션 감정마음 그리고 북한 연구에 대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특히 저 멀리서 줌으로 참여를 해주신 이다학기 류타 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로써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